오늘 주제는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왜곡을 계기로 본 그 위안부 문제의 성격과 그 해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들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램지어 하버드 교수라는 사람이 최근 한 논문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들을 가리켜서 예비 매춘부였다라거나 이런 위안부들이 성매매 업자들과 당시에 자유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지금 학술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죠. 이렇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논문에 대해서 파문이 일었지만, 그러나 하버드 총장은 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학문의 자유라면서 옹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램지어 하버드 교수의 망언을 좀 계기로 위안부 문제의 여러 쟁점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분은 노동자연대의 김승주 기자입니다. 사실 제 바로 옆에 계신데요. 김승주 기자는 위안부 문제와 한일 관계 등에서 계속 여러 글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김승주 기자가 쓴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나왔는데요. 오늘 토론 과정에서 이 소책자가 하는 얘기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을 보고 나셔서 이 소책자를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좀 이 주제에 관한 이해를 키우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제 김중주 기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승주라고 합니다. 사실 2월 초였나요? 그때도 이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들으셨던 분도 계실 테고 못 들으셨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아까 사회자가 잘 소개해 주셨듯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게 될 것 같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지난해 12월 1일에 이제 국제학술지인 국제법경제리뷰라는 학술지에 실린 글이고요. 제목은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이라는 그 제목으로 논문이 이제 실렸던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램지어 교수는 역사를 전공한 교수가 아니라 이제 로스쿨 교수고 또 전공은 일본 법을 전공한 교수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램지어 교수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로부터 오랫동안 후원을 받아왔던 연구자이고 또 그 공로를 높이 사서 일본 정부가 훈장까지 지급했던 그런 이제 인물입니다. 이번 논문은 학술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좀 법 경제학의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접근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쓰여진 논문인데요. 법 경제학이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법이라든지 사회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들을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이제 학문이라고 합니다. 뭐 좀 새로운 접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 전문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왜냐하면은 그 이 1990년대부터 이미 일본 우익들이 해오던 주장과 논리를 사실상 긁어모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글이었고요. 많은 이제 학계의 다른 학자들이나 언론들이 지적하듯이 굉장히 증거도 불충분하고 또 왜곡도 많고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국제학술지에 실은 논문이 소위 말해서 이따구라니 정말 주류 학계란 무엇인가 정말 미스테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논문은 굉장히 질이 낮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근데 이 램제어 교수가 이 논문에서 시도한 것이 있다면 이 위안부 문제를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게임 이론이라고 하면은 행위자들이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전략을 갖고 서로 거래를 한다. 이런 이제 이론인데, 이것을 위안부 문제에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위안부 피해자들 자신이 위안부 생활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평판에 대한 타격,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생활을 했던 것에는 그에 걸맞는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위안부 생활이 가능했겠냐? 이런 주장을 지금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사실 굉장히 기존 우익 논리의 이제 그냥 재탕인데요. 그래서 이 램지어 교수가 인용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는 1999년에 출판됐던 위안부와 전장의 성이라는 제목의 하타 이쿠이코라고 하는 굉장히 위안부 문제 왜곡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일본의 우익학자의 책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타 이쿠이코는 자신의 책에서 위안부와 이 매춘업자의 관계는 상거래에서 가는 정, 오는 정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을 사실 램지어 교수가 게임 이론이라는 것을 들먹여서 설명한 것에 사실 불과하죠. 그래서 램지어 교수의 이 주장을 살펴보는 일은 기존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과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계약입니다. 대부분의 위안부들은 예비 매춘부로서 매춘업자와 상호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자유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급료, 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위안부 생활이 굉장히 고위험이었던 만큼 고수입을 보장받았다. 그래서 위안부들은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저축도 많이 했다. 이런 주장을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계약이라는 주장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것인데 이 위안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본 국가의 강제력이라는 것은 관여되지 않았다. 이것이 세 번째 핵심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램지어 교수는 자유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램지어 교수가 제시한 유일한 근거는 일본 위안부들에게 제시됐던 표준 계약서입니다. 사실 일본인들이 이제 소위 위안부로 그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군대에서 병사들의 어떤 뭐 성을 위안한다 이런 차원에서 동원됐던 그런 역사는 우리가 위안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기 전, 그러니까 조선인 그 위안부들이 대거 동원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민간 차원에서 계속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인 위안부에게 제시되었던 그런 표준 계약서를 가지고 이것을 일반화하는 식의 논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국가 면허 매춘부, 이제 일본에서는 국가가 면허를 주는 매춘부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국가 면허 매춘부들과 달리 전장으로 보내진 일본인 위안부들은 훨씬 더 높은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해보면 조선인 위안부들도 굉장히 높은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에 높은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실제 계약서라든지 실제 계약의 사례는 하나도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램지어 교수가 딱 한 명의 조선인 위안부의 사례를 제시를 하는데 바로 문옥주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램지어는 문옥주 할머니의 증언에서 아주 일부분만을 취사 선택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문옥주 할머니가 위안소에서 일하면서 군인들에게 받은 급료나 팁을 저축을 했고, 그래서 인근 시장에 나갈 수 있었고, 또 귀금속을 살 수도 있었다. 이런 이제 증언을 일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안부 전체 사례를 살펴보면 급료라는 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든지 팁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극소수 사례입니다. 위안소에는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지불해야 되는 요금 규정이 있었지만 군인들이 그것을 돈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급을 한 게 아니라 표의 형태로, 티켓의 형태로 그것을 지불을 했고 그것도 이제 관리자에게 지불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것을 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일부 그 위안부 피해자들이 돈을 버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일부 이제 자주 찾아오는 군인들과 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래서 팁을 받고 또는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뭐 외부에 데리고 가준다거나 파티에 동원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사실 뭐 호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호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돈을 받은 경우였고 문옥주 할머니가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근데 사실은 막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성폭력을 한 다음에 돈을 준다고 한들 그게 범죄가 아닌 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램지여 교수는 이 문옥주 할머니의 케이스가 자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옥주 할머니의 전체 증언을 보면 이 문옥주 할머니의 증언은 사실 회고록으로도 출간되고 뭐 증언집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검색하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증언을 보면 이 문옥주 할머니는 16세에 일본 경찰과 헌병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고 겨우 한번 풀려난 다음에 또다시 취업 사기로 두 번째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옥주 할머니의 증언을 보면 고정적으로 받은 돈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가끔씩 받은 푼돈을 정말 겨우겨우 모았던 거죠. 그래서 이 문옥주 할머니는 지옥 같은 위안부 생활에 자살 시도까지 했었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면서 어떤 몸의 병을 견디면서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램지어는 이 문옥주 할머니를 마치 떼돈이라도 번 사람이냐, 뭐 자발적인 매춘부이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또 이제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포로를 신문하는 그런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취업 사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은 이제 폭력적인 연행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폭력적인 연행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군인과 경찰, 특히 경찰에 의한 연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본 우익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는 가장 말단에서 위안부들을 실제로 연행한 것은 민간업자였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이를 근거로 일본 우익과 또 일본 정부는 강제 연행은 아니었다. 또는 강제 연행이나 어떤 사기가 있었을지라도 그 책임은 그 민간업자들이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중에 하나로 잠깐 짚어볼 수 있는 것은 박유화 교수의 주장입니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굉장히 소위 반일 민족주의를 비판한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박유화 교수가 초반에는 이제 램지어 교수 자신이 박유화 교수의 책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들에서는 박유화 교수와 램지어 교수 입장이 같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박유화 교수가 아니다, 난 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박유화 교수의 그 주장은 그러니까 뭐 램지어 교수의 주장이 일본 내에서 가장 전통적인 우익들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박유화 교수는 조금 그보다는 일본 내에 리버럴한 그런 입장과 좀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유화 교수는 한국에 알려지기 이전에 이미 일본에서 일본 리버럴 지식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박유화 교수의 주장은 일본 국가에게 책임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것은 도덕적인 수준에서이지 법적인 책임에서 질 것은 아니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은 민간업자가 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 국가의 문제가 근본이라기보다는 그런 위안부에 대한 수요가 생겨난 것은 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라는 구조 탓이다. 이런 주장이 이제 박유화 교수의 주장인데요. 여튼간에 이 램지어의 주장이든 박유화의 주장이든 모두 강제동원의 주체가 민간인이었다. 이런 주장에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 반박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협의의 강제성,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성에 대한 집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단 연행자의 신분만 본다는 거죠. 한 증거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1938년에 일본 군이 작성한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집 과정에서의 소요를 막기 위해서 모집을 맡을 자를 신중하게 선정할 것. 이런 이제 지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말단 연행자들이 실제로 민간인이었던 경우가 꽤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군의 계획과 군의 어떤 선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말단에서 민간인이 취업 사기로 이 위안부를 모집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군이 관리하는 군용 트럭이나 배, 기차 같은 것을 타고 이동을 했고 군이 운영하는 위안소에서 피해를 입었고 군의 이동에 따라서 다 끌려다니면서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위안소는 굉장히 체계적인 일본 국가의 계획하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 그다음에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부터 해가지고 뭐 저기 태평양 군도까지 해서 모든 점령지에 일본군 위안소가 있었다. 이런 이제 보고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위안소를 고정적으로 설립하기 어려운 그런 종류의 점령지에서는 이동식 위안소를 만들어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출장 위안소를 보낸 거죠. 이런 피해를 입은 게 바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고 김복동 할머니가 그 사례입니다. 그 김복동 할머니는 이런 출장 위안부로 나갈 때마다 너무 많은 병사들이 몰려들어서 자신이 마치 무슨 개구리가 된 것 같았다. 이런 증언까지 하셨던 바도 있죠. 또 강제 동원 과정에서도 굉장히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동원이 됐는데 바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그 조선 총독부가 기존의 징병 과정에서 구축돼 있던 동원 체계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치밀하게 동원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위안부 문제는 명백하게 일본 국가가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고안하고 수행했던 국가 차원의 전쟁 범죄였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만 올바른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소위 법경제학으로 설명을 하겠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 위안부 문제의 핵심 배경인 식민 지배 상황을 거세하고 있죠. 한편에 강제 동원된 수십만 명의 그 어린 여성들과 한측에서 이 침략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 이 두 집단 사이의 관계를 무슨 상호적인 거래 관계, 경제적 관계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램지어를 비롯한 일본 우익들은 사실 매춘업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군대가 있고 군대에 위안소가 있는 것은 사실 되게 일상적이었다. 늘 있는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램지어 교수도 주되게는 1910년대와 20년대에 있었던 일본인 위안부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조선인 위안부 문제로 막 일반화를 하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위안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전쟁터에서 흔하게 이렇게 벌어진 일반적인 여러 성매매, 성범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래전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성매매 제도가 있었고 군인들이 주로 이것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 1890년대의 청일전쟁 때부터 이미 이런 것들이 민간이 주도하는 성매매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기록도 있죠. 그래서 이런 민간 주도의 위안소를 이제 막 우리가 주되게 이야기하는 위안부 문제랑 막 뒤섞는 게 일본 우익들의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안부 문제라고 할 때는 일본 국가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동원했던 그 시기와 그 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위안부 강제동원은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굉장히 직접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굉장히 오랫동안 침략전쟁을 벌여왔고 그 침략전쟁이 일본 국가의 성장에서 매우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라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왜 일본 국가가 이 위안소를 운영을 했는지, 그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 국가는 아까 1890년대부터 이미 대만을 식민 지배했고 1910년부터는 조선을 합병해서 식민 지배를 했죠. 그리고 1914년에 1차 대전에도 참전을 했었고요. 1차 대전에 참전한 대가로 이 독일령이었던 중국의 산둥반도의 이권을 일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보적인 그런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런데 1920년대 후반이 되면 굉장히 세계를 뒤덮은 그런 세계 대불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본도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1930년이 되면 일본의 이 수출과 무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32%, 30% 이렇게 막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일본은 다시 한번 침략 전쟁을 확대함으로써 이런 경제 위기를 타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31년에서 32년 사이에는 만주를 침략해서 경제적으로 수탈했고 그 이후 4개월 동안은 일본 국토의 3배에 달하는 중국 영토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일본이 이 과정에서 난징 대학살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대학살과 강간, 약탈, 방화 이런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굉장히 잔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을 먹어보겠다라는 그 야심찬 계획이 실제로는 마음처럼 수행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워낙 넓은 데다가 계속 국내에서의 어떤 무장 저항들 때문에 쉽게 이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던 거죠. 바로 이렇게 장기화하는 전쟁 속에서 일본 병사들이 계속해서 지치고 굶주리고 이 일본 국가에 대한 불만에 차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불만들을 통제할 필요뿐만 아니라 점령지에서 일본 병사들이 자꾸 주변에서 어떤 강간이나 방화, 범죄들을 저지르는 상황이 그 점령지 현지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너무 강하게 샀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죠. 이런 것들을 통제할 필요성을 일본군이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이 때문에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졌던 제2차 대전 내내 이 중국의 육군성이 주도해서 조선 총독부나 내무성, 외무성이 다 협력해서 이 위안부 제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강제동원되는 위안부의 수가 아주 급증했고 그 수의 대부분이 일본이 가장 직접적으로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조선에서 특히 어린 여성들이 많이 동원이 됐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위안부 제도의 진정한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왜 일어났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것은 자유로운 자발적 계약도 아니고, 가부장제도 아니고,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일본 제국의 침략전쟁, 그리고 이어진 제2차 대전, 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위안부 문제를 조명해야만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가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제국주의라는 용어법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흔히 제국주의라고 하면 강대국의 약소국 지배, 민족 억압 이렇게만 좁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틀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면 오늘날에는 더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도 아니고 약소국도 아니고 중소 강국이 된 이런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서 혼란을 겪기가 쉽죠. 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편에서 이 현실을 이런 제국주의에 대한 협소한
그 규정 틀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여전히 일본의 종속적인 처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여전히 한줌의 친일파 출신의 그런 지배 세력들이 있고 이 때문에 여전히 한국이 일본에 종속된 처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관점은 사실은 한국 지배 계급 내의 다른 일부와는 대체로는 민주당 세력이었죠. 그런 세력과는 우리가 한편이 돼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이런 민족주의적인 관점에 대한 어떤 반편향 때문에 더는 민족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일본 국가의 법적 배상이라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으로도 흘러갑니다. 그럼 민족 문제가 아닌 뭐냐? 이것이 페미니즘 문제다. 여전히 가부장제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설명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그래서 우리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와 싸울 것이냐? 이 문제가 흐려지게 되는 거죠. 만약 가부장제가 문제라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 남성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개별 남성들하고 막 진짜로 물리적으로 싸울 게 아니라면 운동의 방향성 자체가 흐려지는 그런 그 결과가 생기게 되죠. 이와 달리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의 제국주의는 이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의 군사력 경쟁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형성되는 세계적인 질서로서 제국주의를 규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세계화된 어떤 세계 시장 경쟁 속에서 특히 그리고 경제 위기 속에서 강대국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다가 그 싸움의 최종 심판을 결국 군사력이라는 힘의 논리에 맡기게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세계적인 그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그런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런 제국주의 질서가 일본 제국 시절에도 그리고 오늘날 일본이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양상은 달라졌지만 이런 제국주의적 동력학이라는 것이 여전하다라는 그런 그런 관점에서 이 위안부 문제가 왜 오늘날에도 해결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접근하고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주 기자 발제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 참가자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 시간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의견이 들어오는 걸 좀 기다리는 한편으로 발제를 듣고 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까 하는데요. 그 램지어 교수의 그 망언 소식이 이제 많이 언론 보도를 타니까 그 언론 보도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즉, 이 램지어 같은 이런 교수 외에도 미국 학계나 싱크탱크에 일본 정부와 일본 대외 정책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게 다 그 일본의 막강한 로비덕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일 갈등이나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등에서 미국이 좀 더 일본의 우호적인 어떤 배경에는 일본의 막강한 로비가 있고 그것이 이제 여러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제국주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이렇게 미국의 주요 정책과 이런 싱크탱크의 의견이 일본 로비에 좌지우지된다 이런 식의 주장은 분명히 좀 발제자들의 의견과 좀 다소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생각을 좀 듣고 싶네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램지어 교수의 이제 하버드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식 직함을 보면 이 일본법 연구 미쓰비시 교수 이게 공식 직함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쓰비시가 그 이제 램지어 교수 개인을 후원하기도 했고 하버드 대학교에도 굉장히 많은 후원금을 내서 그 후원금으로 만들어진 교수직에 램지어가 이제 앉았기 때문에 아예 직함 자체가 미쓰비시 교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떤 언론에서 과연 하버드 대학교에 미쓰비시 교수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차 교수도 있고 삼성 교수도 있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의 말도 들었어요. 근데 일단 제 생각은 노비 문제가 아예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외무성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일본 역사와 일본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학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램지어 한 명만이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후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로비 문제는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딱 그런 시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로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교라고 하면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대학이고 근데 주류 중에 주류죠. 근데 그런 주류 중에 주류 학계에 그 램젤 같은 교수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 이 미국 사회에서 이런 자들이 용인된다라는 점도 봐야 되는 거죠. 이 위안부 문제에서 특히 미국의 어떤 위상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마치 어떤 제3의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 미국이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뭐 냉전기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는 오늘날까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한국을 매우 중요한 동맹으로 묶으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계속 개입을 해왔죠. 그래서 계속 화해해라, 중재하자 이런 식의 관점을 메시지를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기본 그 조약, 한일 국교 정상화 협약 안에도 심지어 제3국이 중재할 수 있다 이런 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제3국이라고 하면 미국을 주되게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외교부 장관이나 여가부 장관이 미국의 중재를 요청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대안을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의 중재라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쭉 그 한일 간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한 번도 미국은 이 과거사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가끔 일본에게 적당히 해라 이렇게 견제구를 날리는 그런 시기는 있었지만 일본이 양보해서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도록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해관계는 그 둘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덮고 화해하기를, 미국의 전략 속에서 화해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965년의 한일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 모든 이 문제적 합의들에 미국이 그냥 그냥 영향을 준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당사국처럼 이 합의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도 한미일 동맹의 강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고, 바이든 자신이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또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토니 블링컨이라든지 웬디 셔먼 같은 당시에 굉장히 주요했던 인물들이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의 국무부에 다 포진을 해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주류적 분위기 속에서 학계에서 또한 그런 역사 왜곡이 용인되고 있다. 이런 현실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얘기 잘 들었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보면 이제 윤하연 씨께서 질문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일본 국가의 이런 끔찍한 만행에 대해서 일본의 노동계급은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느냐. 즉 일본 내 노동자 대중의 그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 구글 미트에도 질문이 하나 올랐는데요. 김지태 씨께서 이제 질문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최근 램지어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반발했다. 그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 그 중국 정부의 태도와 입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일본 식민지 중에 위안부 동원이 유독 조선에서 많았다고 들었는데 여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그 확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양성경 씨께서 구글 밑에서 지금 손을 드셨는데요. 그 마이크 켜시고요. 한번
의견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은 저가 하는데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박유아가 이제 제국의 위안부 이제 책을 내고, 그리고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제 그에 항의하면서 이제 막 소송을 하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소위 좀 진보적인 학자라는 사람들이 되게 좀 박유아를 좀 몇몇이 박유아 그 책을 출판 금지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무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막 그러면서 좀 반발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런 좀 나름 좀 평소에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지식인들이 왜 그런 반발을 좀 왜 그런 반발을 보여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 박유에 관한 소송, 이 소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요런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발제자분께서 이따가 토론 정리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이제 말씀하실 건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 참가자분들이 의견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의견을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미국 이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에서의 미국 제국주의의 문제를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분명히 이 1945년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이런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던 게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책임이 상당히 큰 거고, 그 점은 여기 지금 발제자가 쓰신 요 후책자에도 그 내용이 잘 담겨 있는 거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간단하게 좀 덧붙이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거 관련해서 일본에서의 과거사 청산과 유럽의 독일 나치 독일의 같은 유럽에서의 과거사 청산을 비교하는 의견도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덧붙일 말이 설명해 주실 거나 이렇게 있으면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회자가 질문을 던져주신 미국 이 전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이게 제일 좀 뒤에 거 설명하는 데에서 좀 더 근본적일 것 같아서요. 요거를 좀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종전 직전에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2개 떨어뜨렸죠. 근데 사실 이미 그 이전부터 일본은 굉장히 패색에 짙었기 때문에 미국이 꼭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미국의 승리는 사실 예정되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은 바로 전후의 어떤 일본에 대한 통제력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했던 거죠. 특히 이 전후에는 이 소련 진영과의 냉전 구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기지로서 일본을 통제하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미국에게 일본은 매우 중요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종전 직후에 이 중국에서는 이 일본이 떠나간 영토를 놓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미국은 국민당을 후원을 하고 있었고, 국민당이 이 내전에서 승리해서 중국을 먹음으로써 소련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기존의 구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국共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공산당의 승리 때문에 미국의 구상이 뒤틀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일본이 매우 중요한 그 위상을 차지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을 완전히 거의 일본을 재손하기 위해 올려놨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을 완전히 점령했고, 미국이 여기서 이제 새 헌법도 만들고,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막 군수 물자들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그럼으로써 완전히 미국이 통제하는, 다시는 미국을 넘보는 야욕을 부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한편에서 피는 동시에 이 일본의 구지배 세력을 다시금 회생시키는 그런 작업을 미국이 일본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일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후 직후에
직후에 일본 대중의 상황은 굉장히 굶주리고 지배계급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의 혁명적인 그런 어떤 분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기존 지배 질서를 다 해체하고 파헤친다는 것이 매우 위험했고 또 미국은 일본을 막 개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포섭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배 질서를 그대로 온전시킨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일본의 기존 그 권력자들도 한때는 미국하고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그 품에 뛰어들 그런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도쿄 재판이라고 불리는 일본 전범 재판이 진행이 됐고 여기서 다 풀어주고 다 살려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면죄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외상도 하고 총리도 하고 그들의 손자, 외손자, 뭐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자민당의 주요 권력자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민당은 이 일본에서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한 전통적인 지배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배정당의 이 정통성이 바로 이런 전범 책임을 면제하는 데에서 출발했다라는 사실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또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손을 드신 분이 있는데요. 예, 지금 한번 마이크 켜시고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최근에 한국 정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손을 들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당선할 때는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거 자기가 폐기하겠다 이런 공약 같은 걸 내걸면서 사실 당선이 된 것이었는데 지금 거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위안부 그런 판결에서 법원이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곤혹스럽다 이렇게 나오면서 좀 대놓고 뒤통수를 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 같은 걸 아까 발제자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본 정부 자신은 당연히 군사대국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쟁 범죄 같은 걸 덮으려고 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일본을 지금 사실 중국에 맞선 되게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 세력으로 여기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속에 있고 한국 정부도 여기에서 독립적으로 뭔가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런 한미일 동맹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이해관계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이 일부로서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 국가 모두에게서 얻어낼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글 미트에도 밑에 다시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요걸 이제 요 질문을 소개하고 이제 오늘 토론을 일단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유튜브 질문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의 진보 좌파 진영이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는 일본의 상황에 대한 좀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과 의견까지 주셔서 기여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발제자분의 정리를 듣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 제가 토론에 앞서서 소개해드린 위안부 소책자, 이번에 나온 소책자 김승주 기자가 쓰고 엮은 요 위안부 소책자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소책자이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이 위안부 배상 판결 등을 비롯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 외면하는 문제, 그리고 일본 국가의 우익의 역사 왜곡이 왜 지금껏 지속되고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소위 반일 민족주의를 어떻게 볼지, 또는 이것에 대한 어떤 페미니즘적 대안에 대한 어떤 여러 주장과 설명 등 이 위안부 문제의 여러 쟁점들을 지금 이 소책자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듣고 나서 이 소책자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밑에 구인 문의가 있고, 이거 아마
채팅창에도 그 구입 안내에 관한 링크가 올라갔으니까요. 그 안내를 꼭 한번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는 다음 온라인 토론회인데요. 예, 다음 주 3월 5일에는 그 로자 루셈부르크 탄생 150년 기념해서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를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날이 마침 또 로자 루셈부르크가 탄생한 지 150년이 되는 날이고요. 그 날을 맞아서 이 주제로 토론을 하니까요. 그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그 3월 10일은 때는 기후재앙 피하려면 핵발전이 불가피한가라는 주제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3월 10일의 전날이 사실 3월 11일이 후쿠시마 그 핵발전도 사고가 났던 지 정확히 10년이 지나는 날이거든요. 그 날도 있거니와 최근에 이 기후재앙의 한 대안으로서 기후재앙 피하기 한 대안으로 핵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상당히 꽤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주제로 핵발전에 관한 그 문제로 이렇게 토론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양성경 씨가 얘기해 주신 그 문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문제다. 일본 제국주의 문제가 핵심이다. 이렇게 발제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문제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소위 같은 민족으로서의 이해관계보다는 이 자본가 계급을 대변하는 한국의 지배계급으로서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이해관계를 더 앞세우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 지금의 당면 과제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위안부 운동을 출발해야 한다. 이런 점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독일 나치 청산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일본의 그 지배 세력, 가장 주류적인 지배 세력의 정통성이 이 전후에 처리되지 못한 그런 전범들의 거의, 이거는 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돼 있는 그런 정통성이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공식 정체가 매우 우편향되어 있어요, 일본이. 그런 상황과 비교를 해보자면 독일의 나치는 지금의 뭐 독일의 가장 주요한 지배 세력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물론 그런 파시즘 세력이 존재를 하지만요.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한다든지 뭐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데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나 꼭 덧붙여야 하는 점은 당시에 나치가 그렇다고 완전히 청산된 건 아니라는 점, 그런 점을 좀 꼭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미국의 입장에서 이 전후에 패전국이었죠. 패전국의 파시즘 세력이 떠나간 그런 국가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미국에게는 당연히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 나라에 있었던 그 나치 세력이 미국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이용 가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전쟁 내내 이 소련 진영에 대한 굉장히 여러 공작과 스파이 활동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국이 활용하고자 했고, 그래서 그들의 계속해서 소련과 동유럽 지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미국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도 이 전쟁 말미에 특히 뭐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 파시즘 세력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저항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 지배 질서를 다 파헤치고 뒤집어 엎는 것이 미국에게 이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구 질서들은 다시금 점차 그 회복되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일본보다는 나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피해를 입었던 것은 결국 민중들이었고, 이 패전국의 권력자들조차도 다시금 새로운 제국주의 질서 속으로 편입되면서 다시 권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 핵심적인 그런 현상이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국 정부의 태도와 입장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중국에서 나오는 입장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일본을 비판하는, 램지어를 비판하는 입장이 나왔고요. 이 중국의 평범한 그런 민중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국 민중들에게 남아있는 그 옛 제국 지배 질서, 지배에 대한 역사, 그런 불만이 있는 것은 정당한 거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 램지어와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맥락은 더는 피어간 민족으로서 하는 비판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좀 특수성이 있는데 이 식민 지배를 당하다가 고작 몇십 년 만에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그런 나라죠. 지금은 미국과 가장 그 경쟁하는 상대이고요. 바로 이 중국 정부가 지금의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맥락은 제국주의 경쟁의 맥락에서 일본을 견제하는 그런 측면이 크다는 점, 그런 점을 좀 나눠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에서 위안부 동원이 제일 많았던 이유는 조선이 일본하고 일단 제일 가까웠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식민 지배 상황이 있었고, 또 가장 체계적으로 징병이 됐던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그런 체계 속에서 이 조선 여성들이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네, 이건 간단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좀 연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박유화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대중과 진보 운동의 그 반응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개는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에서 그 특히 91년에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이 있은 후로 일본에서 굉장히 활발한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들이 아래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보기에는 이 소송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한 100개 정도 있었다. 왜냐면은 그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도 법적 소송을 많이 벌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와 지식인 단체들, 또 뭐 기독교 단체들, 여성 단체들 이렇게 해서 되게 많았다. 그런 그 기록이 있고요. 바로 이런 흐름 때문에 그 1993년에 일본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고노다마를 발표하게 되죠. 이거는 단지 국제 여론만이 아니라 국내의 반발 때문에 그 당시에 자민당 정부였거든요. 자민당 정부에서조차도 그런 압력을 받아서 그런 소위 사과가 담긴 담화를 발표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래로부터의 운동 동력이 이 고노다마와 그 고노다마에 따른 국민기금이라고 하는 이제 위로금을 국민 성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그 일본의 어떤 우회적인 그 꼼수였죠. 이 꼼수 정책을 기점으로 일본의 대중운동이 굉장히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 시기에 또 이 자민당 정부가 아닌 잠깐 사회당 정부가 집권하는 시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회당 정부가 국민기금을 굉장히 주되게 추진하려고 했고, 이 사회당을 지지하는 일본 내에 굉장히 그 리버럴한 그런 지식인들, 대표적으로 와다 하루키가 있습니다. 이 와다 하루키가 국민기금 운동의 가장 선두에 서서 이 운동을 조직을 했고, 노동조합들도 이 국민기금 찬성 운동에 막 동참을 하고 이러면서 운동이 쫙 분열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국민기금을 거부하는, 특히 정대협이 주도하는 이 국민기금을 거부하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운동이 쫙 분열하면서 대중운동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로 이제 운동이 서로 연대를 하는 방식에서도 서로 이견이 등장하게 돼요. 이 당시에 정대협의 운동은 굉장히 국내에서 이 민족적인 공분을 기초로 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나갔는데, 당시에 이러한 방향성을 놓고 일본의 이 페미니즘에 기초한 연대단체들이 이견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민족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가 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제기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상황에서 이 양국가대 운동이 또
이 엇박자가 나면서 그 운동이 이 유엔에서 인권 문제로 이제 개입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되고 이런 유엔에서의 개입에서의 어떤 협력 정도로 이제 협소화되는 그런 과정이 또 한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페미니즘 운동과 또 사회당 세력, 일본 내 사회당 세력이 또 이제 접점이 많았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 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그런 운동 세력들이 좀 약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서면 일본의 어떤 군사 대국화 정책이 더 본격화되면서 공식 정치가 많이 우경화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근본적인 계급 운동 수준이 낮은 상황 때문에 이 운동이 좀 전진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일본 내에서도 이 위안부 문제, 특히 자국 지배계급의 만행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모아나갈 거냐, 이런 이제 과제가 있다는 사실, 그런 데 대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박유화 관련해서는 제가 발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박유화는 일본 내에서 전통적인 우익의 입장이 아닙니다. 박유화는 와다 하루키와의 더 접점이 많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기금을 수용하라. 이후에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정도면 됐다. 이게 박유화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우익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일본 국가의 강제 연행 사실을 부정하고 왜 일본 국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느냐 하는 입장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 한 맺힌 요구를 대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고요. 박유화의 주장은. 그럼에도 이 박유화가 막 꼴통 우익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 그 일본 내 리버럴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또 우에노 치제코라고 하는 굉장히 급진 페미니스트 지지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박유화는 가부장제를 이유로 일본 국가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논리를 동원했기 때문에 그런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지지도 받았고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박유화에 대해서는 좀 다른 접근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박유화에 대한 피해자들의 소송 문제에서 이 국내의 진보 운동이나 지식인들이 잘못된 입장을 취했던 거는 이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형식적인 접근에서 또 이런 문제를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네. 결론을 내리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손잡을 것인가, 그리고 누구와는 손잡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면서, 지금 당면 과제인 문재인 정부의 친제국주의적 정책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 토론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